자, 오늘은 물권법입니다. 그죠? 물권법.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물권법부터 들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재 352페이지입니다.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우리 주택거래대 시험에서 40풀이가 출제되죠. 16문제. 그래서 이거를 다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고 실제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확실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알기보다는 하나를 알더라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352페이지부터 물권법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교재 360페이지로 갈 겁니다.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만 골라서 옵니다. 36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적 청구권과 구별해야 되는데 채권적 청구권은 뭐냐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가끔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구별합니다.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이렇게 나오면 5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 하면은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되겠죠.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줬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겠죠. 이때 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어요? 네, 채권적이겠죠. 왜냐하면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을은 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하는 거니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채권은 청구권이죠. 이에 반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하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의 등기는 무효죠. 따라서 네 등기 말소해달라는 등기를 청구하겠죠.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물권 청구권이 나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체와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주체는 반복적인데요. 물권자가 주체가 되겠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예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필요 없고 과실도 필요 없고요. 또 점유자라면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아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건물의 철거 청구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직접 점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접 점유자에게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물권조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 고의, 과실 필요가 없고요. 또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건물의 철거 청구만은 누구한테요? 직접 점유자에게 못하고 간접 점유자에게 해요. 참고로 우리가 아직 좀 이따 볼 건데 직접 간접이란 말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직접 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차인이고요. 간접 점유자의 대표 예가 임대인이 되는 거죠. 자, 요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허락도 없이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점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물권조 청구권의 주체는 뭐 해야 되냐면 물권자여야 돼요. 갑은 토지 소유자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 따라서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건물은 갑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요.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만약에 을을 내보낼 수 있다면 철거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내보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된다면 갑은 을을 내보내고 지가 그 건물을 쓰게 되거든요. 불합리하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잖아요. 따라서 철거할 수 있을 뿐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는 더 이상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권자 청구권의 주체는 뭐 해야 돼요? 물권자여야 하는데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해주면 더 이상 갑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한 후에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철거를 을에게 요구해야 돼요? 병에게 요구해야 돼요? 병에게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뭐예요? 병이죠. 따라서 이제는 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병에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병은 불법 건물인지 몰랐어요.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점유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갑의 소유예요. 그런데 을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갑은 내 건물에 나가라는 의미에서 갑의 을에게 퇴거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죠. 왜요? 이제는 건물이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제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니까 병에게 나갈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임대를 했다면 이때는 을에게도 요구할 수 있고 병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임차인과 같은 뭐요? 직접 점유자든 임대인과 같은 뭐요?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인 병한테 직접 가가지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을한테 가가지고 병 내보내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고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다세이죠. 자,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한 후에 병에게 이 건물을 임대를 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 누구예요? 병이겠지만 갑은 을에게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병에게는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뭐 해줄 수 없어요? 철거해줄 수가 없으니까. 을한테 가가지고 야, 이 건물 때려 부셔 그러면 우리 병이 뭐라 그러겠어요? 병한테 가서 그러면 이 사람아 내 건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때려 부셔 그러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철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인 누구에게 해야 돼요? 임대인에게 해야 되고요. 임차인에게는 철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유는 요 예까지 한번 검토해서 생각해 보듯이 않으면 상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교재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래요. 추가될 것은 361페이지 상단에 소멸시효 적용 여부인데 물권조 총우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종류해 가지고 돌려달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또 방해하고 있다면 하단에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넘기셔서 아직 방해하고 있지 않다면 방해할 우려만 있다면 그때는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물권조 총우권 행사 비용 부담에서 1. 행사의 상대방은 제가 말씀드린 요거예요. 그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비용 부담은 가입표예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학설 대립이 대단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교재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요.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오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고 이 부분도 잘 출제합니다. 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2.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나오는데 일단 적어보면 1.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2.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계약이나 단독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한다는 거죠? 등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택권리다 시험의 수준에서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면 실제로는 계약을 찾으면 돼요. 계약을.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어렵게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을 딸딸딸 외우시게 되면 문제 적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쉽게 말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되고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죠? 큰 축이고. 그 다음 몇 가지 이제 지엽적인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세 번째, 취득시효입니다. 자, 오늘 할 건데 타인의 소유 부동산을 20년 점유하게 되면 취득시효하게 돼요. 물론 20년 동안은 시간의 경과니까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법은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취득시효는 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판결입니다. 판결. 판결의 경우에 등기를 해야 되느냐? 정확히 말하면 이행 판결은 실질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고요.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재단법인 설립이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있어서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요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이것도 한 문제짜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계약과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 이행판결은 등기해야 되고, 형성판결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고, 재단법인 설립해서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것도요, 교재가 좀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장황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아주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뭐 하시면 돼요? 숙제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숙제하시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오시면 이해가지고 가등기가 나옵니다. 이 가등기도 잘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도 정리를 해봐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요 뭐라 그랬냐면 네 대가리 가지고는 평생 동안 공부해도 주택관리사 시험 못 붙는다. 네가 만약에 혹시라도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꽁꼬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기분 상하겠죠, 그죠? 기분 상하면서 고맙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야, 이 거지 같은 인간아, 네 말 어떻게 믿어? 등기해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권리를 등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 이런 경우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 뭐가 넘어가 버려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근데 지금 주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등기가 필요하냐면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한데, 그러한 등기가 뭐냐면 가등기인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가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 안 넘어간다,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가등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등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나중에 을이 진짜 합격해가지고 본등기라면,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면 이때 가등기가 무엇을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누구 거냐면 갑 거예요. 등기부터 봤더니 1번에서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가등기가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거 누구 거예요? 갑 거죠. 왜냐하면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을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요. 따라서 갑은
이 부동산을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 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소유권 등기를 해두면 이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여기까지죠. 그죠? 근데 을이 나중에 진짜 합격을 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면 을의 소유권 순위가 1, 2, 3,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2순위인 거예요. 이 가등기가 무엇을 해줬냐면은 순위를 보존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을의 소유권은 2순위고 병의 소유권은 3순위니까 등기관은 이때 병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부동산 거래할 때 가등기 되어 있는 건 안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뭐가 잘못돼 버리면 그냥 통보만 하고 바로 직권으로 뭐 해버려요? 말소해버리면 큰 사고 날 수가 있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해. 그죠? 그러면 을이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본등기해달라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인 병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죠? 갑에게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어차피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예요? 말소될 등기, 없어질 등기니까 을은 합격하면 누구한테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본등기해달라고 요구하고요. 갑이 본등기를 해주게 되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하게 돼요? 말소되게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본등기한 때라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을의 물권 취득 시기 자체가 시기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하나만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가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추정력도 없습니다. 다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면 이 가등기가 무슨 일을 해주게 돼요? 순위를 보존해 주는 결과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요. 그 다음에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인 병이 아니라 누구예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을이 물권을 취득한 시점은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다.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3, 이중 보존 등기가 나오죠. 이거는 결론만 좀 기억하시고요. 일단 보존 등기라는 게 뭐냐면요.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제가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죠? 보존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한 개의 부동산에 두 개의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손으로 작업할 때 특히 우리나라는 6.25를 거치면서 등기부가 많이 멸실되고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중 보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 것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보전, 등기가 무효다. 끝이에요. 다시 한번요. 한 개의 물건에 두 개의 보존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애느냐?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늦게 만들어진 보존 등기는 무효고요.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네요. 일단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왜 중간 생략 등기가 원칙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 이유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부동산 전 했던 겁니다.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법규지만 단속법규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뭐는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고요.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주로 왜 하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도 않아요? 반사회적이도 하는 거죠.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죠? 됐으면 유효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랬을 때 직접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원의 동의가 존재하면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라면 그때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기억할 거 많지는 않죠, 그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법규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어디라면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라면 그때는 뭐죠? 무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팔고 병에게 또 팔았어요. 그럼 을은 병한테 이전 등기해 주기 위해서 먼저 자기 앞으로 등기한 후 넘겨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FM인데 이러면 을에게 엄청난 세금이 부과돼요.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고요. 병한테 팔아먹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을이 요 세금을 안 내려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요 등기가 뭐인 거죠? 중간 생략 등기인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떠보면 누가 안 나와요? 을이 안 나오니까 중간이 생략돼 있다 그래서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고요.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 등기가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갑 앞에 등기되어 있다면 FM은 병은 을을 대의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받아야 비로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FM인데 병이 직접 갑에게 중간 생략 등기해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중간 생략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만 이런 중간 생략 등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으면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고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셔가지고 동산의 물권 변동해가지고 389페이지 인도가 나와요. 일단 이 인도에서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용어. 일단 인도가요. 첫째, 현실의 인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진짜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이 인도가 있어요. 요 간이 인도는 뭐냐면요.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에요. 세 번째, 점유 계정이라는 거 인도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인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목적물 반환충국권의 양도도 인도 방법인데 요거는 뭐냐면 양도인,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에요. 일단 숙제할 내용은 뭐예요? 요겁니다. 진짜 주는 건 뭐예요? 현실의 인도. 양수인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예요? 간이 인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것은 뭐예요? 점유계정. 양수인도 양도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은 뭐예요? 목적물 반환충국 양도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돈을 줬더니 갑이 을에게 카메라를 줬어요. 이게 뭐예요? 현실의 인도죠.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현재 을이 그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을이 갑의 카메라를 써보더니 마음에 든대요. 팔래요. 그래서 갑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을로부터 돌려받아서 인도할 필요는 없겠죠. 을, 양수인이 이미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간이 인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건 점유계정입니다.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와가지고 팔래요. 그래서 갑이 안 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판다 그랬더니 야 임마 지금 임마 한참 이제 연말 연시고 카메라 쓸 일이 많은데 어떻게 파냐? 안 팔아 라고 하길래 을이 갑한테 이런 제안한 거죠. 네가 나한테 팔면 내가 이 카메라를 2달 동안 빌려주겠다. 근데 갑이 어떻게 해요? 좋대요. 팔았으니까 뭐요? 인도하고 빌렸으니까 돌려받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팔았지만 내가 너한테 다시 빌렸다라는 계약을 하게 되면 양도인이 계속 뭐하고 있더라도요? 점유하고 있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점유 계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갑이 카메라를 병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 병이 카메라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을이 갑한테 갑으로부터 카메라를 샀어요. 그럼 얘가 좀 싸가지가 좀 있으면 병한테다 받아다가 주겠죠. 근데 이놈이 을한테 네가 가서 받아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을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카메라가 아닌 거죠. 병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넘겨받은 거예요? 목적물 반환충국권을 양도받은 거죠. 이렇게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주더라도요? 목적물 반환충국권을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목적물 반환충국권의 양도예요. 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용어니까 무슨 말인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390페이지에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해서 선의 취득이 나옵니다. 일단 간단히 적어 있겠는데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우리 민법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공시 방법인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운 건 뭐가 있냐면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다.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는다는 걸 보호되지 않는다는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요. 다시 말하면 동산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의 취득이고요. 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요.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공신의 원칙인데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뭘 인정해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선의 취득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됐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 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 자신의 카메라를 을에게 뭐 해주냐면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지만 빌린 카메라죠? 지 거 아니죠? 다시 말하면 무권리자인 거죠. 근데 을이 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에게 팔았어요. 팔고 병이 을로부터 인도를 받았다면 서로 을이 점유자라 무권리자라도 병이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자, 여기다가 이제 팔을 붙일 겁니다. 첫째, 선의 취득의 목적물은 카메라와 같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죠.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동산 중에서 자동차나 선박, 중장비 같이 등록제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 등록과 같은 별도의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을은 여기서 뭐 누구냐면 양도인이죠. 양도인은 무권리자이지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병도 을로부터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요 병 양수인의 인도 방법 중에 뭐는 안 되냐면 점유 계정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도 방법 4가지를 설명드린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양수인이 선의 취득하기 위해서는 동산을 뭐 해야 돼요? 인도받아야 되는데 뭐만 안 됩니까? 점유 계정만 안 돼요. 따라서 현실의 인도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간이 인도받은 경우에도 목적물 반환충국의 양도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는 있지만 점유 계정 방법에서는 뭐 하지 못합니까? 선의 취득하지 못하고요. 요 병의 점유는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요 3가지는 추정받기 때문에 병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 같은 뭐가 존재되냐면 거래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상속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죠? 선의취득할 수가 없어요. 증여받은 경우에는 뭐죠? 선의취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도 무상이긴 하지만 이것도 뭐인 거예요? 거래인 거예요.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이든 매매와 같은 유상이든 뭐만 있으면 돼요? 거래만 있으면 되고요.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이 이미 무효라면 선의취득할 수 없어요. 이 매매계약이 이미 취소될 수 있는 거라면 이때 뭐 하지 못해요? 선의취득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이미 그 거래 자체가 무효거나 이미 그 거래 자체가 취소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흠이 없는 뭐한 경우에만요 유효한 거래야지만 선의취득할 수가 있고요. 또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과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 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을이 갑으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팔아먹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형사적으로는 횡령죄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 훔쳐서 팔아먹었으면 어떡할 거냐? 도품인 경우죠. 또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것을 주워도 팔아먹었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게 뭐예요? 유실물인 경우죠. 일단 도품 유실물이라 하더라도 병이 선의취득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2년 내라면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2년 내 반환을 청구할 때는 병한테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병이 그 물건을 구입한 것이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구입했거나 또는 공개 시장에서 구입했거나 또는 경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이때는 도품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대가를 변상해야 해요. 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을의 병한테 팔아먹은 물건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도 일단 병은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이나 질권을 선의취득한다는 점 변함이 없지만 갑은 2년 내에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대가 변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이나 공개시장, 경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됩니까?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정년에서 문제 풀 건데 395페이지 기본 예제에서 2015년도 문제가 나오죠. 자, 보세요. 중고 노트북 판매상인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이제 395페이지입니다. 훔쳤으니까 뭐예요? 도품이죠.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 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중고 노트북이니까 동산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선의취득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훔쳐서 팔아먹었으니까 뭐예요? 도품인데 재미있는 거는 을이 중고 노트북 판매상인이죠. 그죠?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산 거예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거죠. 따라서 갑이 병역에 2년 내에 반환 청구하려면 뭘 해줘야 되는 거죠?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1번 병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병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5.
병은 뭐여야 돼요? 선이여야 하는 거죠. 선이. 이 병이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을과 병사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이 거래가 아무런 흠이 없는 무슨 거래여야 돼요? 유효한 거래여야 하는 거죠. 3.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가요? 지금 을은 갑한테 노트 훔쳐서 팔아먹었죠. 그죠? 그럼 갑은 을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서 받은 돈을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4번 병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갑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 병이 대하여 노트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5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죠.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거니까 뭘 해야 됩니까?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문제 아주 좋은 문제죠.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소멸이 나와요. 물권 소멸에서 397페이지에 혼동을 볼 겁니다. 혼동. 혼동도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사례 문제로 나오고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혼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해요.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데 이 2개의 권리 중에서 불필요한 거, 쓸모없는 것은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뭐 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겠죠. 그러면 여전히 필요한 경우가 어느 경우냐? 2가지를 기억해 두십니다.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점유권과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간단하죠. 그죠?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권리가 있으면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만약에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정유권, 강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습니까? 혼동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을 돈을 더 주고 사가지고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전세권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혼동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전세권에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중복해서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만약에 이 전세권이 소멸되어 버리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그죠?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건물의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있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갑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돈을 더 줬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진다면 갑은 큰일 나요. 왜냐하면 얘가 1순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얘가 돈을 먼저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불리해지게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더 이상 전세권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 다만 이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또 전세권보다 후순위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고 저것도 많은 양을 대단히 줄여놓은 거니까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403페이지 오시면 점유권, 소유권이 나오고요. 정리할 것은 404페이지에 3 해가지고 점유의 관념화가 나오는데 이 점유의 관념화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